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예고되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과 EU 중심으로 시행 중인 지금의 러시아 경제 제재 정리하고 효과 분석해보고요. 전망도 해보고요.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 전망해보면서 놀겠습니다. 러시아가 도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본질은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강제 병합한 거 2014년 이후에 7년간 지속되고 있는 그 돈바스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위험,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거 러시아가 도발한 건데 이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지금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스 생산 수출 대국인 러시아가 과연 이익을 받는가? 이 러시아 그 가스 수출 대신하는 곳이 가스프롬이라는 회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세계 1등 또는 2등 이렇게 다투는 회사인데 이게 월 평균 한 1000만 톤 가량의 가스를 EU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 수출 통로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노드스트림 1, 노드스트림 2, 야말 가스관, 우크라이나 지나는 가스관, 터키 지나는 그 터키 스트림 이런 것입니다. 지난달 22년 1월에 가스프롬의 EU 수출이 대략 580만 톤으로 줄었고요. 미국의 EU 수출이 430만 톤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러시아가 깽판 오지게 쳐서 값은 팍 올렸는데 러시아는 못 팔아서 수입이 오히려 줄었고 미국이 떼돈 벌었다는 겁니다. 푸틴이 아주 실성할 정도로 엄청 빡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4일 제가 올린 영상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에너지 패권 더 강화될 것이고 러시아는 에너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팩트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에 바이든하고 푸틴 간의 우크라이나 서밋이 합의되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급락하던 미국 야간 선물이 반등했고요. 그래서 코스피도 덩달아 급락해서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원래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러시아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에 외무장관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었습니다. 단 조건은 그때까지 전쟁 개시 없을 것 이걸 조건으로 걸었었죠. 그 사이에 아마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미러 정상회담 중재를 성사시킨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링컨이 제안한 외무장관 회담이 24일 이렇게 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외무장관 회담이 정상회담 의제 조율하는 그렇게 진행될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시, 장소, 형식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거 없는 것 같고요. 미국 측은 이런 조건은 구애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밋이 합의됐다 그 합의의 성과라면은 일단 이번 주에는 전쟁 개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성과라면 성과인 것 같습니다. 서밋 전에 전쟁 개시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밋 한다는 합의이죠. 그런데 둘이 만나봤자 둘이 만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합의라는 것은 주고받는 게 합의인데 이 합의할 게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푸틴한테 만나달라고 계속 보채는데 푸틴은 대꾸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미국이 회담을 하는 모습을 우크라이나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약소국의 울분을 삼킬 것 같습니다. 참 황당한데 바이든이 할 말은 뭐겠습니까? 푸틴 보고 불장난 그만하고 빨리 탱크 비행기 몰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것이니까 미국이 간섭하지 말고 좀 나가달라 이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까지 전화회담을 2번이나 했는데 2번 동안 말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푸틴이 방아쇠를 당기든 뒤로 돌아가든 미국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손해는 지금 러시아가 독박 쓰는 판세인 것 같고요.
시간도 미국 편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말이죠. 20만 대군을 이 추운 날씨에 벌판에서 노숙을 시키면서 기동훈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싸고 기름 태우고 시간당 돈 어마어마하게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북은 즉 나토 회원국 중심으로 주로 폴란드가 그 대상인 것 같은데 미군하고 미군 장비들 또 나토군하고 그 장비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미군 수송기 수북하게 지금 실어 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 장비들 우크라이나군에 대량으로 지금 제공돼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그 법령으로 외국의 용병 고용이 허용이 됩니다. 보통 3년을 복무계약해서 이걸 다 이행을 하면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면은 지금 대략 한 27개 국가에서 자원한 그 용병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그 훈련 캠프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밋을 빌미로 러시아 군대를 이 추운 벌판에 노숙을 시키면서 러시아하고 없는 돈 고갈시키고 이러고 있으면 물론 그 미군과 나토군도 그 인력과 장비를 전개를 하는데 돈이 다 들지만은 일단은 물량 소모전인데 이걸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 연합군을 당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서 저는 그 서밋 한다는 그 기사보다는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는 기사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1번은 말이죠. 영국 그 가디언지 또 BBC 여기서 보도한 건데 그 존슨 총리가 한 말입니다. 러시아는 2차 대전 이후로 최대 규모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푸틴이 전쟁을 개시하면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푸틴이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만약 전쟁 개시를 선택한다면 러시아 기업들은 달러와 파운드화로 거래 못할 것이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로 들립니다. 네. 미국이 스위프트 이게 이제 달러 결제망인데 여기에서 러시아 퇴출시키고 영국도 독자적으로 파운드 결제망에서 러시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놀라운 기사가 EU 수장이 한 말입니다. 사진 보시면 러시아 제재할 때 러시아의 에너지를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네? 지금까지는요, 여러 가지 그 특히 국내 언론들 이렇게 보면은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 그 경제 제재 해봤자 푸틴이 가스관 잠궈버리면은 에너지 대란이 발생해서 서방이 더 고통당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적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견해 틀렸다고 보고요. 오히려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이렇게 그 분석한 영상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EU가 검토하는 러시아 에너지 제재 카드는 저희 분석과 완전히 일치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EU 측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안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러시아는 팔 곳이 없잖아요. 미국 등 서방이 전면적으로 경제 제재를 해버리면은 러시아 에너지 팔 곳이 없습니다. 그냥 땅 속에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를 팔아야지 살 수가 있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말이죠. 미국, 호주, 카타르,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서 얼마든지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땅 속에 그 널려 있는 거 캐내거나 뽑아 올리면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러시아가 감당하던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즉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그 적응하는 기간 동안 좀 불편하고 가격이 좀 올라갈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격도 다시 내려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푸틴은 아무리 깽판을 쳐도 얻을 것이 없고요. 푸틴이 아무리 징징거려도 바이든은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협상판이. 그래서 푸틴은 그냥 알아서 빨리 살아있을 때 탱크 몰고 진흙탕길
털털거리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수가 최고의 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근데 이 푸틴은 자존심 때문에 이런 짓을 못한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비극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밋을 빌미로 시간만 질질 끌다가, 저는 이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서방청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푸틴은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예, 속으로 아마 초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풀에 지친 푸틴이 무리하게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아닐까.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결과는 미국과 나토가 뒤를 받쳐주고 우크라이나 전면 반격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러시아가 이기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예. 러시아 장비도 좋지만 미국 장비도 좋잖아요.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또 유례없는 경제 제재가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달러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퇴출되고 파운드 거래망에서 퇴출되고, 그러면 EU에서 또 유로존에서 유로 결제도 퇴출시켜버리겠죠. 예? 지금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시장에서 퇴출돼 버리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어 버리면, 즉 푸틴의 방아쇠를 당긴다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것이 현실화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오늘은 지금 러시아가 당하고 있는 경제 제재, 그거 정리를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러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경제 제재가 부과되면은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가늠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미국은요, 그러니까 마그니츠키법이라고, 이 마그니츠키라는 것은 러시아 변호사 이름입니다. 예. 이 마그니츠키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오바마 대통령 때 러시아를 제재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부 9개 법률에 근거해서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하고 그 돈바스 전쟁 관련해서 제재하고 있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그 보복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 정치, 핵무기, 비확산 관련해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가령 북한 지금 그 제재 위반 제재하고 있는데 그 위반해서 도왔으니까 러시아 제재하고 뭐 이런 겁니다. 미국 적대 세력 제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러시아 지금 제재하고 있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이중 스파이, 그 스크리팔 부녀 독살 미수 사건, 요거 관련해서 생화학 무기 사용 금지법 위반으로 제재하고 있고요. 시리아 정부 지원한 거 관련해서 제재하고 있고, 또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근거해서 제재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정부 지원 관련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총 9가지 법률에 근거해서 러시아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재 건수, 범위, 이거 가장 큰 게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제재하는 겁니다. 즉 크림반도 병합 이후로 돈바스 전쟁 관련해서 제재 때린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EU 중심으로 계속 제재하고 있죠. 건수로는 그 오바마 대통령 때 555건 가장 많았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 264건 이렇게 제재 건수입니다. 제재가 무서운 것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총 쏘고 미사일 날리는 전쟁보다 저는 더 무섭다고 봅니다. 이 제재는. 시작은 있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재는. 미국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미국과 합의를 해야지 제재가 끝납니다.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제재는 계속 간다는 겁니다. 수십 년, 50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그렇죠. 예. 총 쏘는 전쟁보다 더 무섭다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계속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1번 SDN이라고요.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특별 제재하는 방식. 제재 대상은 개인과 기업이고요. 수단은 자산 동결시키고 경제 거래 금지시키고
출입국도 금지합니다. 일종의 경제적 사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SSI라고 Sectorial Sanctions Identification, 부문별 제재하는 겁니다. 특정 개인이 특정 분야에서 경제활동하는 게 금지됩니다. 요 경우에는 자산 동결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재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금융권은 기존에 거래하던 거는 계속 거래할 수 있지만 금융권이 신규 거래는 금지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거, 그러니까 제재 대상인 그 은행들은 외국인 투자, 외국계 금융권으로부터 어떤 그 금융거래, 장기 대출, 채권 거래 원칙적으로 딱 스톱돼 버립니다. 못 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주 단기 대출만 허용됩니다. 미국으로부터는 14일, 유럽으로부터는 30일 이내 단기 대출만 허용되고요. 이쪽 그 러시아 이외에 외국 금융권으로부터 장기 대출, 채권 거래 완전 막혀버립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거? 지금까지는 제재를 받으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러시아 경제를 부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세 가지가 어떤 분야일지 한번 찍어 보십시오. 찍는 것도 실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방향. 첫 번째, 방위산업을 때려버렸습니다. 러시아 방산품 교육 전면 금지됩니다. 이거는 EU 쪽이 특히 강력해서 EU 같으면은 이중 사용 분야, 즉 민간용과 군수용도 금지시킵니다. 두 번째가 에너지 부문입니다. 이거는 특히 미국이 중점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에너지 패권국입니다. 지금도 에너지 패권국인데 앞으로 이 에너지 패권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주장입니다. 에너지 부분은 미국이 특히 중점적으로 제재를 해서요. 북극 원유 탐사나 심해 탐사나 세일 유전 탐사 이와 관련된 어떤 뭐 기술 협력이나 서비스 제공이나 물품 거래 완전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마무시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이게 한국 기업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닌 러시아 이외 다른 국가들 기업들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재가 되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이 특정 기업의 어떤 그 지분을 50% 이상 그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기업도 자동적으로 미국 제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가령 SDN 위에서 본 제재 방식, SDN 방식 대상 개인 A와 B가 있어서 A가 어떤 러시아 이외 국적의 기업 X사의 지분을 30% 갖고 있고 B도 그 X사 지분을 20%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회사 X사는 자동적으로 미국 제재 대상이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분야가 앞으로 시행될 전면적 제재에서 어떻게 설계되는지 이걸 매우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은 뭐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올리가르히라고 이게 러시아 신흥 재벌들이라고 그러는데 구소련이 해체된 후에 새롭게 러시아의 경제권을 이 신흥 재벌들 올리가르히가 장악을 했고요. 이게 주로 푸틴 측근을 형성해서 푸틴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얘들을 제재를 하는 것이죠. 올리가르히를 제재를 하는 겁니다. 신흥 재벌들. 바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니까 지분 이 올리가르히들이 러시아 신흥 재벌들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을 인수를 할 거 아닙니까? 지배할 수 있으니까. 지배할 때 여러 명이 합쳐서 지분 50% 넘어가면 제재를 받으니까 그 지분을 정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재가 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재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인데 어떤 보도나 어떤 분들 그 주장은 별로 효과 없다. 제재 있으나 마나 러시아는 잘 나간다. 이렇게 이런 의견들도 적지 않은 걸로 보도를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석 틀렸다고 봅니다. 제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경제를
폭격한다는 사실을 지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재 효과가 없다면 미국이 도대체 왜 제재를 하겠습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먼저 러시아의 대략 한 30년간 그 환율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루블화가 종이로 변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특히 크림반도 무력 병합해서 미국과 EU 제재를 받은 2014년 이후에 지금 이제 7년 지났는데 그동안 환율이 대략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분명합니다. 루블화 가치가 반 토막 이상 흑공으로 사라진 이런 비싼 대가를 러시아가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치를지 상상이 안 됩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러시아 장기 경제성장률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이후로 비실대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면요. 옆에 그 표가 있습니다. 2012년에 그 GDP가 2조 1,890억 불이다가 13년에 2조 2,292억 불로 찔끔 성장은 했는데 제재가 시작된 2014년 2조 580억 불 해서 쪼그라들어서 2016년까지 1조 2,800억 불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물론 이때 유가 하락도 그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회복된 게 아니고요. 찔끔씩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0년 현재 1조 6,570억 불입니다. 제재 직전보다 무려 26.7% 뒤로 꼬라박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크라이나 그 제재 건으로 환율 오른 게 아니고 유가 하락 때문에 루블 환율은 그 유가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 때문에 환율이 오른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별 것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그렇다면은 20년 그 후반기부터 유가 상승했는 중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루블 환율 계속 오르고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결국 제재의 그 효과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 제재는 서방이 만든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끼워주지 않겠다. 미국 등 서방과 가치와 기준을 공유하지 않는 것들은 몰아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살 테니까 너가 너희끼리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미국 중심 이 경제권에서 경제적 사형 집행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 쏘는 미사일 쏘는 전쟁보다 저는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 받은 국가가 번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공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패권이 똥폼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단기에 망하는 것이고 제재는 서서히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고요. 여기서 단기라는 것의 의미는 러시아가 차지하던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극복하고요. 더 번성하더라 이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칙이고요. 이론적 근거도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부통령 해리스의 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우리의 원칙을 고수하다가 보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거나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도 원칙대로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러시아 바이든 푸틴 이 서밋 이거 한 번을 하건 10번을 하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주고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윈윈하는 그런 합의는 힘들 것 같고요. 시간은 푸틴에게 불리하고 이미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 퇴출은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고 푸틴 체제가 위험해지는 거 아닌지 이걸 앞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